전 메디피스 서동엽입니다. 현대의학 발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을 이제 요새는 정신관리의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정신과라는 거는 좀 이렇게 광인, 미친병을 다루는 거라고 사회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키아트리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말로 그냥 정신과라고 그런 거를 정신관리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꼭 병을 다루는 게 아니다. 심리학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정신질환들은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속된 말로 하여튼 미쳤다, 광기가 있다, 뭐 하여튼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를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하고 하면은 옛날에 뭘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정신의학회에서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조울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매닉했다가 그 다음에 디프레션에 빠졌다를 그냥 막,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울었다가 웃었다를 반복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거 하는데, 이건 또 양극성 장애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거부감이 덜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불안증이나 아니면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요즘은 그 AI까지 발달이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옛날보다 좋아지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폐 비슷하게 변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저게 아닌데 하고 굉장히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한마디씩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발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약한 엄마한테 폭언을 한다든지 쌍소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엄마를 구타한다든지 이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TV 뉴스 시간이나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자동차 운전하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옆을 갖다가 좀 가로막았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들이받는다든지, 그러고서 멱살 잡고 칼부림을 한다든지 별 사람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요새 학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40% 정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가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나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신의학에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통제로 치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이나 쇼크를 줘가지고 한다든지 집단으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하여튼 사회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문제점이 워낙 많으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프로이드라든지 융 같은 학자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개개인의 특별한 경우는 해당이 될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해결을 못한다는 걸 알다가 보니까 이제 현대에 들어서면서 생리적으로 우리 신체의 신경 약물학적인 물질이 변화가 와가지고 된다는 걸 일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됨으로써 일단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거나 증세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 약물의 개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질환의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200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보고에 의하면 정신질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이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 당시가 한 75억 내지 76억 명인데 이것도 사실은 추정치지 이거보다 월등 많겠죠. 그리고 아까 가벼운 불안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40% 5명에 2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 그러고 자살도 이때 당시에 1년에 한 90여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문명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자살도 보고가 안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제일 많은 거로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창피하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문화는 별로 발전을 덜 하는 데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롭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범민, 고민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4대 질환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전 지구의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4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4대 질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정신질환의 원인은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분류는 뭐 제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의사의 주관적이나 주변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등등 이런 객관적인 검사에서 특히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마땅한 치료가 현재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리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치료가 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쓰는 약들이 항정신성 약품하고 항조증 약물하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불안제라는 게 신경안정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까 잠깐 모두의 얘기를 했지만 초기 어떤 치료 방법을 썼겠어요. 우선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때렸겠지. 그 다음 가뒀겠죠. 가둬놓고서 음식을 줘도 안 먹는다고 내 던지고 난리를 치니까 아예 상관을 안 했겠지. 그러면서도 더 광란적으로 되면 묶어놨겠죠. 그런 이제 물리적인 거가 처음에 수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과거의 의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니까 뭐를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피가 너무 용솟음 쳐서 그럴 거다고 생각을 한때는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를 빼내는 시술을 했어요. 사혈요법이라는 건 혈관에다가 같은 어떤 절개를 하든 관을 꼽든 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밖으로 어느 정도 죽지 않을 정도로
빼면은 사람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늘어지겠지. 그런 게 이제 사열해요. 그 다음에 구토유발, 토하게 만들어. 우리 체해가지고 토하고 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 흘리고 기력이 없어 늘어지잖아. 그러니까 토하게 만들면 기운이 분천하던 그런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늘어져서 얌전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설사를 아주 맹렬하게 하면은 또 이것도 토사광단하면 아주 죽을 정도로 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썼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방법을 쓰고 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고대 위협적 치료라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형벌 같은 거를 썼겠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달래는 식으로 할 때는 뭐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달랜다든지, 우리 좀 미안하지만 개를 달랠 때 저거 하면 먹을 거 주잖아. 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듣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힌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과격하게 시켜가지고 기운이 탈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이제 13세기 인도에서 나자부딘 우나마드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치료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뱀을 보고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발발발발 떨잖아. 그런 식으로 정신병 환자인데 뱀이나 뭐 사자 이런 걸 보니까 그냥 겁이 나서 막 미친,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발광을 하다가 겁이 나니까 옴츠러 들어가지고 뒷공문이 빼고 이제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착안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뱀이나 사자, 코끼리, 뭐 산적으로 분장한 사람도 나타나고, 뭐 등등 사자 같은 거를 이제 박쥐한 걸 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충격적인 요법을 치료해서 일부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들었으면서 유럽에는 중세가 상당히 암흑기였어요. 문명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전부 조금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광인으로 해가지고 화형을 시킨다든지, 뭐 단두대에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쓰던 시대니까 보호시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교도소 같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용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음식을 넣어줄래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식사라든지 환경을 갖다가 개선시켜주는 건 이제 꿈도 못 꾸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에서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누가 있는지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참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무슬림 쪽에서는 이때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문명이 상당히 퇴화하는 그런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무슬림 쪽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의학도 이때는 더 발전을 하고 문화나 인간적인 대우도 더 좋았다고 그래요. 사회가 정신 이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이나 특별한 구역을 운영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저거가 750년경에 바그다드라든지 873년경에 카이로 같은 데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운영이 됐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설은 아까 유럽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런던에 1400년경에 설립이 된 베들렘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격리 개념이 이제 됐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벌어져서 아주 혼란한 그런 아주 냄새나고 쳐다보기도 그렇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거의 한 1700년대까지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감금시설로. 그러면서 통제를 해야 하니까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물고문을 하고, 근데 물고문이 아까 얘기한 사실은 설사 같은 거 토하고 이런 걸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토사광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대우를 안 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절에는 치유할 수 없는 진짜 동물적인 인간으로, 말이 형태가 사람이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사열도구입니다. 여기 금속 보면은 이게 조금 사이즈가 확대돼 있지만은 결국은 혈관을 일부 절개를 해가지고 관을 넣어서 적당량을 갖다가 쇼크로 쓰러질 정도까지 피를 밖으로 분출시켜서 기력을 얻게 만들었던 그런 도구들이에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 정신질환자도 인간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의학의 전문 분야로서 정신과가 이제 유럽에서 정신과의 개념이 시작된 게 1700년대예요. 1794년에 프랑스의 필립 피넬이라는 의사가 정신의학을 이제 창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하를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이제 정신의학의 창시자니까 정신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이분이 도덕적인 치료를 주장을 시작했어요. 인간답게 다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친절하고 엄격한 거를 조화를 이루게끔 해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만들자. 그러니까 했는데 하여튼 정신병원은 환자가 너무 넘쳐나니까 지금 40% 얘기하지만 그러고 아까 얘기한 4억 5천만 명 하면 사실은 사회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들면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지. 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행패 부리고 도저히 남의 집에다 불 지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집에 불 지르고 그러니까 갔다가 수용시설에다가 일단 감금을 시켰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경찰관이 판단해서 일단은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기 전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다가 수용을 일단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런 거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제도 장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또 프로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쪽도 다 독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신경과 의사였는데 정신 심리학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정신의학과에서는 이제 거두로 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남 잘 되는 건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깎아내렸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섹스하고 관련돼 가지고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게 꽤 많다는 걸 설파를 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 문제 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좀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융이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의 제자면서도 경쟁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프로이드 쪽에 정신분석 쪽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조금 좀 더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여기에 분석 심리학을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요새 TV나 언론 이럴 때나 유튜브로 해서 자기네들이
프로이드 학파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프로이드 학파로 정신분석 심리학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4사람뿐이 없어요. 칼 융 쪽에 분석 심리학을 해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8명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정신과 의사에 정식 자격이 있는 사람은 12명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도 정신 분석을 해요. 왜 그럴까?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는 다 정상이 나고 마주하고 하잖아. 근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이상한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에서의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넘나드는 게 선과학이 구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의나 심리학자, 정신분석사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12명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결국은 대화 중심의 치료, 현대 심리학 치료의 이제 핵심자 선구자로 해서 영화들까지 나왔죠. 프로이드하고 융 관계를 한 그런 영화도 있고, 프로이드나 융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영화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심리 치료의 단점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기반이 이제 부족했어요. 이건 정신적으로 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신체적인 육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정신병이 난다는 것은 개념이 없이 해야 하고, 이 사람의 성장 환경이나 지금 주변 환경 내지 이 사람과의 대화,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바로잡겠다는 거니까 일부 일리는 당연히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통용이 안 되고 크게 생각보다 기여를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정신의학계에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약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근데 충격적인 이제 요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뭐 식은땀을 흘리고 뭐 별 현상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연하게도 1917년에 율리우스 바그너 아우레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났는데 열이 떨어지니까 증세가 좀 좋아지는 걸 알았어.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열을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가벼운 사람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기 환자를 써야 하는데 정신과적으로 조현증이나 양극성 장애의 말기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이제 매독에 의해서 뇌매독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과감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동의를 얻고 그래가지고서 9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말라리아를 걸리게 만들었어. 근데 진짜 증세가 좋아진 사람이 3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9명 중에 한 여러 사람이 또 말라리아를 사용해가지고 고열 치료를 했더니 한 50%는 좋아지더라. 근데 그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아진 것까지 포함해서겠죠. 자, 그럼 고열에 시달리다가 보면 막 덜덜 떨지, 발작하듯이 하죠. 애들 갓난쟁이나 이렇게 열이 고열이 나면 경기하잖아. 발작하죠. 경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착각을 한 거야. 그럼 이런 발작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좀 사람들한테는 좀 처참한 치료지만 결과가 좋다면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1927년에 만프레드 사켈이라는 폴란드 의사가
인슐린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저혈당에 빠지죠. 그럼 경련을 일으켜 쇼크를 받고, 그래서 쇼크 치료를 인슐린을 많이 줘가지고 쇼크 치료를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현증,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하니까 증세가 꽤 좋아졌어. 60%가 하여튼 일단 좋아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 재발이 되든 뭐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될 망정 그래도 많은 증세가 저거에서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덜 힘들게끔 본인도 덜 힘들어하고 이제 이래가지고서 인슐린 쇼크 치료라는 것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 1935년에 라디슬라우 폰 메드나라는 헝가리 의사가 또 간질 환자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데 간질 발작을 하는 경우에 보니까 정신 증상이 당시에는 많이 좋아지더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인슐린은 위험도가 더 많은데 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트라졸이라는 약을 갖다 주입을 해가지고 간질 발작을 시저를 일으키게 했어요. 에필랩시나 이제 시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해서 하니까 한 50%가 증세가 우선은 호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니까 척추가 42%에서 골절이 됐어. 그러니까 압박골절 정도는 모르지만 막 뒤틀리면서 척추뼈가 골절이 날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쓰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약물 이런 거보다 하여튼 뇌에 어떤 압력을 감소시키든지 아니면 뇌에서의 어떤 그 뭐 전두엽이나 뭐 측두엽이나 이런 거나 소뇌하고의 연결되는 부분을 어딘가 연결을 끊어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옛날에 중세 이전에 두 개의 압력을 이제 뇌압을 감소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천두술, 그러니까 두개골을 근육을 내는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뇌압을 낮추겠다는 생각보다 무식하게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있으니까 뇌에 두개골을 근육을 내가지고 그 악마를 밖으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936년에 에가스 모니스라는 포르투갈 의사가 드디어 전두엽 절제술을 했어. 그러니까 전두엽하고 다른 뇌 부위 사이의 연결을 절단해가지고서 하니까 상당히 온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비가역적 인격장애 같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두엽의 역할이나 이런 데서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신경이나 뇌신경, 뇌세 조직세포 같은 경우는 5, 6분 동안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손상을 입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도 전혀 공급이 안 되면 손상을 입어. 근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게 피 속에 일부 있죠. 그래서 하루 이상은 가도 돼. 전혀 공급이 안 돼도. 근데 산소는 공급이 안 되면은 5, 6분이면 파괴되기 시작해가지고 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놓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두개골을 근육을 내서 그 속에 수술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목적한 부분에 들어가려면 뇌조직은 그냥 두부 생각을 하시면 돼.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이런 뇌 속에 제일 가운데 가서 병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죽에서 두개골을 파괴시킨 다음에 수술 기구가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정상적인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되겠지. 긁어내고 출혈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소는 없애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양성종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래봐. 암이 아니라. 그러면 양성종양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기억상실도 있지, 뭐 운동실조증도 걸리지, 발작도 일어나지 이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이제 뭐 가마 나이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이프가 하니까 뭐 수술 메스 가지고 수술하는 거로 알지만 그건 방사선 치료야. 그러니까 그 타겟만 가서 하게끔 정상적인 데를 어떻게든 손상을 축소시키느냐가 현대의학의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평생을 제대로 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일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전기, 쇼크 치료법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전기 의자에서 감전을 시켜서 사망을 시키지. 근데 그런 방법을 쓸 때 어느 정도 전기의 충격이 약한 데서 센 쪽을 시도를 해보니까 약한 쪽에서 금방 사망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덜덜 떨면서 발작을 하자.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들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좀 좋아지는 거. 아까 인슐린이나 고열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런 거보다는 전기를 좀 더 조종할 수 있잖아. 이건 용량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어요. 전기 충격 치료법을 1938년에 이태리의 우고 첼레티나 루치오 비니라는 이제 의사들이 이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썼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조현병에 꽤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증명을 하게 됐어. 그런데 좀 효과가 딴 것보다 좋으니까 자꾸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자꾸 써먹는 오남용이 이제 문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1950년대 이제 이후에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이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이제 이런 게 돼가지고 난치성 치료가 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면서 문제 있는 사람만 쓰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 충격 치료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일단은 수면 상태나 마취 상태를 하고 해요. 왜냐면 너무나 힘들잖아. 전기 충격 줘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무슨 약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조증 환자, 매닉 스테이지에 빠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보니까 혈액에 피검사에서 요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산 중독으로 이런 게 조증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존 키드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의사가 1948년에 요산을 좀 줄이는 방법의 약을 탄산염 리튬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산염 리튬을 분리하고 차단 기전을 연구하는 도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정제된 탄산염 리튬을 이제 만들어서 시도를 하니까 생각했던 조현병 환자한테 썼는데 그거보다는 조증 환자한테 약효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약회사들마다 이제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1950년 정도에 항히스타민제로 만들던 크로로프로마친 항히스타민제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에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나면 쓴다든지 뭐 기침이 심하다든지 천식 환자 이런 때 이제 많이 쓰는 약이야. 근데 이게 51년쯤 이제 해가지고서 합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1952년도에 장 둘레라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열증하고 조증에 특효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1954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소라진이라는 약을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 소라지는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단점은 습관성 의약품에 속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다 보면 이 약을 자꾸 써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손 수전증이 생긴다든지 말이 이렇게 유창하지 못하고 버벅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든지, 자기 의사에 의해서나 날씨가 추워가지고 소름이 끼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약 때문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주체외로의 부작용 등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1960년도에 2세대 클로자핀이 개발돼 가지고 이런 부작용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이제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증, 이제 우울제로 쓰는 이제 그 약이 그 다음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울증 기전은 생물학적으로 정서장애 발생을 시키는데 생화학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뇌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과다 분비나 부족해가지고 생긴다는 걸 알았어.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1954년에 롤란드 쿤이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트라이사이클린 TCA 계열의 이미프라민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해서 쓰기 시작하고, 1957년에는 나탄 클라인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항결핵제로 써왔던 이프라나이아지드, 아이소나이아지드 같은 것들, 마오 계열의 가 의외로 항결핵제로 쓰다가 보니까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결핵에 걸린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딴 약을 쓴 것보다 효과가 있어. 딴 약을 안 썼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한 70%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1974년에 이제 엘리 릴리 제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죠. SSRI 계열인 플루옥세틴, 프로작이라는 약을 드디어 개발을 했어. 이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우울증 환자들이 그전에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장도 나가고 그래.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좀 딴 눈으로만 안 보면 정상생활도 가능하고, 또 약을 대신 좀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에 아주 그 천당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프로작이 아마 정신과 약 중에 가장 혁명적인 약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신경세포에 이게 프로작의 특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 TCA 계열의 약, 이미프라민이 문제가 일으키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감소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안전한 항우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장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증세는 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장애를 가볍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장애가 가장 빈번한 정신질환인데, 미국에서 정신질환자가 성인 인구당 비율이 불안장애가 20%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 우울증이 한 7%, 양극성장애 2.5%, 조현병하고 하면 한 1% 되니까 요것만 해도 한 30% 거의 되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40% 된다는 게 이해가 좀 될 거야. 그리고 불안장애가 한 20% 된다고 그러니까 5명에 1명 정도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2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4명은 불안장애가 가볍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옆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해당되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장애에서 이제 가벼운 사람은 별 문제 없어. 근데 정신과적으로 비논리적이고 공포에 대한 이제 무기력감이라든지 행동은 이제
모든 걸 현실을 피하려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 강박관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뭐 조금만 저거 해도 놀래서 또 요동을 친데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다든지 어지러워서 다리 힘이 쭉 빠진다든지 목이 마른다든지 메시꺼렸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좀 심하면. 하여튼 이런 정신질환 중에서 불안장애는 상당히 같은 미스터리예요. 원인을 그렇게 뭐 아주 규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체 차이가 주변 환경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그런 스레숄드가 그 경계선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불안장애가 나타나고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이제 심하면 동반하게 되죠. 1950년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나 또 불안장애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의존증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죽음 같은 심각한 치료의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장애 치료 약물이 처음에 나타난 게 1950년대 초에 바비트레이트라는 수면제가 개발이 됐어. 페노바비탈이라고 굉장히 값도 싸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30, 40대만 해도 개업가에서 소아들, 애들이 감기가 걸리잖아. 그리고 열이 나잖아. 그럼 바비트레이트 다 썼어. 어른들도 감기 몸살 있고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 발륨이라는 신경안정제가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만큼 병이 걸리면 불안하잖아. 괴롭죠.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나 어떻게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치료되는데 도움도 되고 환자도 덜 괴로워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습관성 의약품이 되니까 또 많은 양을 쓰면 치명적 효과가 있었으니까 뭐냐면 자살하려고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알, 200알씩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1955년에 프랭크 버거라는 영국에 그 메프로바메이트 밀타운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레오 스턴바흐라는 로시제약의 약학자가 미국에 1957년에 크로르디아제폭사이드라는 리브리움을 개발하고 벤조다이아핀을 이제 계열의 리브리움을 했는데 다시 한 6년 후에 디아제팜, 발륨, 아프라졸람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브리움하고 발륨하고 되게 쓰지만 발륨이 월등 많이 써.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약에 대한 선택적 폭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지만 주변에 역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참 이 정신의학에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치료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물의 한계도 정신기능 개선에 이제 기여는 하지만 일반 생활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은 또 재발이 자꾸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발병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구직이라든지 또 자기가 사는 집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내 옆집에 살면 안 되는데 뭐 정신병원을 하려고 그러면 혐오시설로 해서 못 오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이런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사라든지 교사라 가족, 경찰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협력하는 지역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굉장히 나아질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같이 지내기에 같은 사무실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하는데 자기 고집만 하면서 융화가 안 되는 경우,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속에서도 문제되는 걸 가끔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어디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장 치료 영역에서 손을 대기는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무수히 주변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제 현대사회의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현대의학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 강의로 마무리를 질 거예요. 하여튼 재미없는 강의 현대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준 거는 나로서 굉장히 고마워요.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